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요즘도 이런 얘기 쓰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군대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원래는 해방 공간에서 나온 말입니다. 광복이 되고 곧바로 미군정이 시작됐죠. 친일파가 어디로 줄을 서야겠습니까? 뻔하죠. 또 군정이 물러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하죠. 당연히 자유당에 줄 서야겠죠. 우리 방송에서 다뤄야 할 얘기에서는 좀 비켜갑니다마는 이게 바로 친일파 정치인이니 친일 기업인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원인이죠. 그런 뜻에서 당시 이승만 박사한테 정치 자금을 건넨 백낙승은 줄을 확실하게 잘 섰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시 귀속 산업체 관리인 얘기 좀 하죠. 공장장님. 그래, 최군. 직공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넨 왜 가지 않았나? 별도 지시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오후 수원에 있는 한 방직 공장의 기계들이 공장장의 지시로 모두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후 최종건은 공장장을 찾았다. 지금의 SK, 즉 선경의 창업자다. 당시 그는 여공 100여 명을 통솔하면서 교대 작업반을 움직이고 있었다. 선경의 중흥시대를 이끌었던 그가 경영과 기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방직 공장이었다. 예? 정말입니까? 그래, 일본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어. 그렇군요. 최군은 조선 사람이야. 그리고 조선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지금부터 내 지시를 듣지 않아도 돼. 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최종건은 광복을 그렇게 맞았다. 다음 날도 최종건은 공장으로 나갔지만 아침부터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수원역으로 나가봤다. 사람들이 흥분에 들떠 만세를 불렀고 수원역 국기개항대에는 일장기 대신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친구 두 사람을 만나 대포집으로 향했다. 해방이 돼서 좋긴 한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세상이 뒤집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 아까 역전 건달들이 사람 하나를 거의 죽도록 패고 있었는데 수원경찰서 무라야마 경부였어. 소학교 때 생각나니? 우리 셋이 무라야마 경보 아들 다케오를 완전히 밟아줬던 거 말이야. 당연히 기억하지. 어? 속은 시원했지만 그때 걸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포집에서 만날 수도 없었을걸? 그래.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을 거야. 그동안 유감이 있던 거 다 풀자는 거지. 야,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야. 아니라니.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뭘 할 사람이 없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치안 공백이 오래 간다면 더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어. 치안 유지를 위하여 건국 치안대를 발족하고 도, 부근, 읍면 단위로 자발적 치안대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들었지? 우리 선경 직물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해. 안 그러면 공장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 아니, 외놈 공장을 왜 우리가 지켜야 돼?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인데. 여긴 그동안 우리의 밥줄이었어.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그래. 나도 종건이 생각에 동감이야. 어차피 이제 일본인들은 물러갈 거야. 우리가 이 공장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우린 어디서 일해?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직공 대표들이 모였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최종건 조장님이 공장장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공장장을? 최종건은 수원 벌말 지역에 사는 청년들과 공장 종업원들을 긴급 소집해서 성경치안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공장장의 사택으로 달려갔다. 직물공장 수의실을 치안대 사무실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최군. 그리고 우리가 치안대를 만든 이유는 혹시 조선인 종업원들이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일본인 간부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은 나도 그런 걱정을 했다네. 공장 기숙사에 있는 일본인들을 잘 좀 부탁하네. 앞으로 어떻게 되든 우리 공장 일본 직원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치안대도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최군, 자네 대단한 사람이군.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자네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최고도 좋고 포용력과 통솔력이 남달랐지. 최종건의 그런 자질은 6.25 직후인 1953년 정부로부터 성경직무를 불화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쟁 직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데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다시 성경직물의 관리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광복을 계기로 성경직물은 다른 일본인 소유 기업들처럼 미 군정청에 귀속된다. 지난 1993년 SK 창업 50주년에 나온 최종건 평전은 그 무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관리인에 황청아와 김덕유가 임명되었다. 황청아와 김덕유는 선경직물의 총 주식 50만 주 중 각각 100주씩을 소유한 군소 주주들이었으나 미 군정법령 적산관리 요령의 내용 중 적산업체의 주주 또는 당해 적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에 따라 선임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성경직물 관리인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받았다. 귀속 산업체 관리인들의 출신은 이처럼 주식을 소유했거나 그 회사의 직원 또는 관련 업체 종사자와 군정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고 간혹 그 회사 기술자가 임명됐다. 관리인들은 두 종류였다. 귀속 산업체를 건전하게 키워 대기업으로의 성장 동력을 갖추게 한 사람,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부패만을 일삼다 얼마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당시 미 군정청은 후자의 경우를 이렇게 지적했다. 조선인 관리인들은 훈련이나 경험, 능력에 관계없이 공장을 인수했다. 봉급도 매우 낮았으며 관리인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일하고 능률적으로 공장을 가동토록 할 다른 유인책도 거의 없었다. 관리인들은 기존의 시설과 장비를 유지하지 않았고 부품을 대체하지도 않았으며 기존의 많은 재고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또 도둑질을 하고 원료, 기계, 완제품을 암시장에서 팔아치웠으며 많은 관리인들은 회사 공금을 써서 조선인 관료들을 질펀하게 접대하고 자신들을 위한 특혜나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다. 맥주 좋아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맥주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34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1888년부터 만들었고요. 경성에 소화기린 맥주 주식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귀속기업, 즉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군정 당시 귀속 산업체가 어떻게 국내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저쪽 종로 사가 쪽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지? 학생직 상점이잖아요. 학생직 상점? 무슨 상점인데? 비단도 팔고 광목도 팔고 하는 포목점이에요. 박승직이란 사람이 얼마나 장사 수완이 좋은지 종로 장사꾼들도 박승직 하면 혀를 내두른대요. 오,
1800년대 말 지금의 광장시장 맞은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포목점 하나가 생겼다. 박승직 상점이다. 박승직 상점, 그러니까 지금의 두산그룹의 출발 시점을 1800년대 말이라고 어림잡아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점이 1896년 또는 1898년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1882년이라는 설도 있다. 우리 초기 경제사 기록관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매일경제신문 1995년 8월 28일자 신문부터 들여다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두산그룹의 전신인 박승직 상점은 1896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882년 설도 유력하다. 박승직 상점이 1882년에 문을 열었다는 내용은 1926년판 경성직업영감, 1929년판 조선면업사, 1936년 조선 총독에게 제출된 박승직 자필 이력서 등에 담겨있다. 박승직의 나이 18세 때이다. 한편 1925년 박승직 상점이 주식회사로 개편되고 몇 년 뒤에 박승직 자필 기록인 종로 사정목 점포의 역사일기에는 1896년 6월 말경에 포목점을 개시하다라고 쓰여있다. 두산그룹은 이런 근거에 따라서 공식적인 박승직 포목점의 시작을 1896년으로 삼고 있지만 그도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100년 안팎의 우리 근현대 경제사일 뿐인데도 이렇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가 어디냐의 문제도 그렇다. 백산상회였다느니 천일은행이었다느니 또는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는 주장도 있는 걸 보면 난감한 노릇이다. 아무튼 지금의 서울 종로사가 배옥에 박승직 상점의 문을 연 박승직은 이미 고희를 넘긴 고령이었다. 마침내 그는 1936년에 자신이 후계자로 낙점한 장남 박두병을 상무로 취임시킨다. 아버지, 좀 더 있다가... 아야, 이제 내 나이 73살이다. 나는 과거의 인물이 돼가고 있어. 그동안 은행 생활 한 3년 하면서 사회생활을 했으니 우리 사업으로 돌아오란 말이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경험을 좀 더 쌓아야 합니다. 그 말은 1년 전에도 했다. 내일부터 가게로 나오도록 해. 넌 늙은 애비가 애처롭지도 않으냐? 알겠습니다. 조선은행에 가서 우선 사직서를 내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자자자, 광목 한 잔에 10잔이요. 여기는 9잔이야, 9잔. 박두병이 주휘봉을 잡은 박승직 상점은 활기로 가득했고 자본금도 늘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게 그럴 뿐 사실은 통화량이 점점 팽창하면서 사업은 축소되고 있었다. 마침내 1941년경 박두병은 결단을 내린다. 맥주를? 예, 아버지. 그동안에도 자파류로 소화 기린 맥주를 취급하긴 했지만 대리점으로 취급하고 싶습니다. 네 사업이니까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느냐. 그리고 대리점을 하겠다면 어차피 내가 그 회사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어려울 건 없겠으나 물량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게다. 아니, 대리점인데도 그렇습니까? 이거 맥주도 배급제를 하고 있지 않냐? 뭐든지 배급이니? 답답하군요. 설립 초기 박승직 상점은 포목점을 위주로 했지만 그 뒤 업종의 다양화를 추구해 쌀과 소금 같은 품목의 위탁업도 겸하고 소매뿐만 아니라 도매업도 했다. 박두병이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기 시작한 건 1945년 8월 초였다. 이봐, 형이. 예. 아무래도 세상이 한 번은 뒤집힐 것 같아.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칠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잖아. 오늘은 나가사키가 당했다는군. 정말입니까? 집에서 단파방송으로 뉴스를 듣고 오는 길일세. 일본은 치명상을 입었어. 계속 전쟁을 하긴 어려울 거야. 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바로 그걸 생각해야 돼.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에서 떠나면 조선은 어떻게 변할지. 그걸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면 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당시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광복을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있었다고 하죠.